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가족관계 등록법 개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법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가족관계 등록법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족관계법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 등록법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긴 있습니다. 민법도 있고 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족관계법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예규가 있어요. 예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상당한 수험생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대고시에서 이번에 플랜을 짠 이런 가족관계 등록법을 공부하면은 만점까지 충분히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설해서 제일 편돼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이 호적 제도와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비교, 상이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것이 원래 호적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호적법의 역사가 엄청 길어요. 바로 이제 민법에서 호적법이 있었거든요. 민법과 관련한 호적, 이거와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법이 민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몰한 것이 같이 시작했거든요. 바로 1960년도에 출제가 뭡니까?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 바로 2005년도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맺을 때까지 바로 상당히 오래 우리 대한민국을 뭡니까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호적법이라든가 이 민법과 관련된 호적법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십 년간 하던 제도를 그럼 왜 2005년도에 바뀌었을까? 그리고 2008년도에 왜 새로 시행됐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이 호적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인데 이게 매우 시점이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이 가족관계 등록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많은 이 개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적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약간 친일 잔재, 그죠? 이런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호적제도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1장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1절 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바로 신분관계입니다. 신분관계가 변동을 받습니다. 변동. 신분관계가 왜 변동을 일으키냐면 뭐 간단하겠죠. 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혼인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신분관계는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남길까요? 바로 가족관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신분관계가 변동됐을 때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하는 곳을 가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단순한 것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 보시면은 가족관계 등록제도란 바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특히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것을 등록하고 공시 공증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중요한 거죠. 등록.
이 등록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걸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공시의 효과가 있다. 공신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증, 공적인 증명까지도 하는 그런 절차가 가족관계 등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성격을 또 말씀드렸는데 가족관계 등록법은 바로 민법의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즉 민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적 법이 아닙니다. 실체법은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자 법을 나눌 때 실체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죠. 자 실체법은 뭘 뜻하냐면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겁니다. 의무. 이에 반해서 절차법은 뭡니까? 어떤 행정 절차라고 봐야겠죠. 행정 절차. 행정 절차입니다. 어떤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행정 절차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자, 가족관계 등록법은 신분법이고, 그죠? 절차법이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분법이라고 그랬죠. 신분법. 자, 신분법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 보면은 실체법이지만 이 가족, 친족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은 친족 상속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친족 상속법, 친족법과 이제 상속법이 있거든요. 이 친족법과 상속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볼 때 민법이 1000몇 조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친족 상속법이에요. 거의 한 60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친족 상속법인데 특히 친족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친족에 관한 법에서 어떤 신분이 변동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민법에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민법이죠. 이 가족관계 등록법은 바로 절차법이라는 것을 일단 첫 시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 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문제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시대고시에서 나온 이 교재, 그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만점까지 맞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나올 만한 문제를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증도 한다. 공적인 증명도 한다고 그랬죠? 자, 공증, 공신이 아닙니다. 공신이 아니고 공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공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자, 각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신분 정보 사항과 그 변동 사항이고 그런데 개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 상호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개인의 신분 관계만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 주로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빼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상호간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의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2절 가족관계 등록의 연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별별 꼭 쳐주세요.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왜 바뀌었는가? 2005년도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결정문이 딱 나옵니다. 어떤 결정문이 나오냐면 이 2005년 2월 3일이죠. 2005년 2월 3일 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떠한 제도가 문제가 있었냐면 호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 이 호주 제도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호주. 이 호주 제도가 문제가 커진 건 왜 커졌냐면 너무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든가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헌법의 기본권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만 이 호주 제도를 보니까 수직적 관계고 특히 남녀 평등에서 위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남녀 평등에서 위배가 오고 그럼으로써 이 가족, 특히 이제 혼인이라든가 이 가족 생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권과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 바로 평등권 같은 경우는 뭐 36조가 우리가 물론 뭐 11조가 되겠지만 11조와 36조를 포함한 그다음에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 기본권과 충돌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과 규정이 있어가지고 호주제가 폐지됐죠.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법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가족관계 등록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5년도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가족관계법 전에는 우리가 호적법이라고 그랬죠. 호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었는데 이것이 1960년도부터 실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뭐 조선시대라든가 그다음에 일제 침략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정을 보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에 근데 호라는 게 있어. 호와 그다음에 호주와, 그러니까 가가 생기려면 호주와 그다음에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호주의 입장이 상당했는데 호주가 물론 뭐 과도기도 거쳤습니다만 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었어요. 남성. 물론 그 중간에 19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원칙은 남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호하고 2호는 얘기가 이제 끝났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2008년도 1월 1일까지 호주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 5월 1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1일 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호에 보시면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민법의 절차법인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스페셜한 법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말이죠. 이 등록 사무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당사자주의가 지배해야 되는데 모든 관할을 대법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자, 대법원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건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제3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제도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호적 제도가 되겠고 가족관계 등록. 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호적 제도와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 호적 제도는 이 어떤 가족별, 그죠? 인적 가족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족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가족관계 등록법은 개인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개인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제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 단위도
이 호주 제도에서는 일가 일용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가 일가 용지주의, 일가 일용지 이런 주의고 이 가족관계 등록은 1인입니다. 1인 일용지주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호주 승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승계 제도를 폐지했죠. 호주란 말이 이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증명 방식이 있죠. 그래서 호적 등본은 전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관계 등록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증명서가 5종으로 돼 있다. 자, 그러니까 호적 제도는 전부 증명 방식, 전부 증명해야 돼요. 반면에 가족관계 등록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고 그 다음에 총 5종이 있습니다. 5종류의 등록이 있다. 등록 제도가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인적 기재사항 범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호주 배우자라든가 장남 같은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제도가 다 폐지가 되고 형제 자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장남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했죠. 왜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장남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을 한다든지 상속 물론 민법에 상속분이 있습니다만 호주를 상속할 때는 장남이 상속했어요. 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 자,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여기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친양자 입양 제도,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종전은 없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서는 새로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친양자 입양 제도는 종전의 입양 제도와 달라요. 보통 입양과 다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뭡니까 이 생육 관계 있죠. 이런 관계를 혈육 관계라고 그러죠. 이것을 완전히 끊고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혈육 피와 연결된 관계를 끊고 법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 관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족관계 등록제도와 호주제도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제도가 새로 신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또 성과 본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과 본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아버지와 자식이 성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서는 이 부성이 원칙이고, 그렇죠? 부성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모성을 또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성을 따라가는 그런 제도에서 벗어났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귀화할 때는 그게 아니죠. 부성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예외가 또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양자 제도와 친양자 제도로 새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이 양은 좀 작을지라도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0%에서 40%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90점 이상, 90% 이상을 우리가 점수를 따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상당히 길목,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호적제도와 이제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이제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2장 등록 사무 및 증거 및 적용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모든 법도 모든 사건도 그렇지만 준거법이 있어요. 준거법은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을 준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특히 처음 법무사를 공부한다든지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법률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준거란 뜻이 있습니다. 준거법 이렇게 돼 있죠.
준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처리, 어떤 처리를 해야겠죠. 이 처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이 되겠죠. 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강행성, 즉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중에서 그죠? 이것을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법도 있고 이제 민법처럼 사법도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법도 있습니다. 우리 사법, 특히 이 가족관계 등록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법이에요. 자, 우리가 민법이 원래 어떻습니까? 민법이 가족관계법에 모체가 되는데 이건 사법입니다. 그죠? 사법인데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이것은 공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공익을 위한 거죠. 물론 사법적인 성격도 아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한다. 알았죠?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절차법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말이죠.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종전의 호적법을 그럼 완전히 폐기할까? 완전히 적용하지 않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4호를 보게 되면은요. 종전의 호적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종전의 호적법을 따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종전의 호적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 준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예요.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호적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호적법.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법. 요걸 적용하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제1절 가족관계 등록사무 준거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나누는데 이 판단 기준이 뭘까라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 형식적 의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거예요. 요건에 해당하면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인 거예요. 형식적. 자,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법이다. 가족관계 등록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러면 요건과 효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를 여기서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을 떠받치는 주변에 있는 법률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중심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법을 바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가족관계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법, 민법. 그 다음에 등록부 정정 및 등록부 처리에 관한 그런 법률, 정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것은 특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선고 등의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입양 특례법이라든가 혼인신고 특례법 이러한 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주변에 뭡니까 포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의 이제 전체 범위를 설명드렸었는데 총칙에서 8장까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조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24조가 어떤 이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을 위반했을 때 하는 부과가 있거든요. 과태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저 8장에 나와 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가족관계 등록법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에가 또 특징적인 게 또 있습니다. 법률만 이게 준거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도 있습니다. 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규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각 행정청이라든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규칙은 법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일종의 행정 입법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법원 규칙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규칙 같은 경우는 법률에 위임을 합니다. 법률에서 위임하겠죠.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겠죠. 법률, 이 준거법에서 위임하죠. 바로 개별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바로 이것이 뭐가 됩니까? 규칙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바로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죠? 한 0.5% 정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호입니다. 예규와 선례인데 여기다 별 펼치세요. 예규와 선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예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례는 아주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이냐 개괄적이냐 또는 아주 구체적이냐 아니면 개별적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예규가 될 수가 있고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 선례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세요. 자, 그럼 예규와 선례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말이죠. 근거되는 그 규정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일종의 사례입니다. 사례를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예규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 사례를 묶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죠. 그런데 선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을까? 종전에는 이런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결리의 구속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먼저 판결이 있었으면 그 구속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선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법도 그러한 선례법은 아니지만 선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가족관계 등록 예규 및 가족관계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준칙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 등록법이 우선이지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가족관계 등록은 동종의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족관계 등록 예규라고 그런다. 계속적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리고 가족관계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례가 모든 것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가 나와 있는데요. 종전의 호족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종전의 호족법을 전혀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호족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따르면은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여기도 조심할 게 우리가 이제 뒤후미에 가게 되면요. 가사소송법과 그 다음에 가사소송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을 가지 않고 비송사건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 그 밖에 국제법은 바로 뭡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 그런 법이죠. 이 국제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유엔 헌장 아니겠습니까? 유엔 헌장에 여러 가지 어떤 조약이라든가 그죠? 국가 간에 체결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법인데 국제법은 국제기본법 플러스에다가 판례가 이렇게 규정된 그런 것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주민등록법, 그 다음에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국제사법. 이 국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개인과의 관계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 개인과의 관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준거법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국제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호족법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효력, 법률 불속의 원칙이라고 하죠.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뭐냐면 행위시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종전에 폐지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시, 지금의 행위시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가족관계 등록법 부칙 5조에 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으로서는 속지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 등록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가 193개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이 규정된 국가는 3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OECD라든가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50위 뒤로 있는 국가들은 가족관계 법이라는 게 별로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가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특종 신고 서류 편철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시, 읍면, 장에 장은 이를 수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대한민국 시장이라든가 읍장, 면장이 바로 이런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면 국내에 있건 외국에 있건 한국 뭡니까? 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소인적,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법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관계 등록법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